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드디어 교정학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교정학개론이라는 게 있죠. 자, 교정학개론인데 이제 교정학 그다음에 이제 개론이죠. 그럼 개론이라는 말은 뭐 상당히 좀 넓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냥 교정학에도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 교정학개론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정학개론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다 보면은 이 과목이 무엇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교정학개론의 학문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형사정책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형사정책.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학이라고 불리우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은 듯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얘기냐? 그러면 형사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 하는 거냐? 자,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이제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교정학이라는 것은 자, 범죄를 예방하려고 했는데 예방이 안 돼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뭐냐? 그럼 범죄를 예방해가지고 범죄의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뭘 할 수가 있다? 사회로 복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교정학개론이라는 것은 범죄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막고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논의하는 과목이 바로 뭐라고 할 수가 있다? 교정학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취지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범죄란 무엇인지 알아야 예방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범죄가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는 재범을 못하게 막아야 될 테니까 사회 복귀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이제 형사정책하고 그다음 뭐가 있다? 교정학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니까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뭐 한 6 정도, 시험 문제는 한 6 정도, 그다음에 이쪽은 한 4 정도쯤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알아두시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형사 정책은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이론이 조금 강해요. 이론적 측면이 강함. 물론 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법을 공부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의 예방,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론적 측면이 좀 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교정학은 어떤 거냐? 사회를 복귀한다라고 하는데, 그 복귀 과정은 결국엔 수용 생활이에요. 수용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수용 생활도 물론 이론적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자, 뭐다? 이제 어떤 법률, 법적 측면이 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냐면 형사 정책을 보면 이론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교정학을 볼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조문을 봐는 거예요. 법적 측면을 본다는 얘기는 법률의 규정이죠, 규정. 법률의 규정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이제 알아두시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이제 앞에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 뭐부터 출발한다? 형사 정책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형사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형사 정책 파트로 한번 가보시면은, 자, 이제 형사 정책이라는 게 뭐냐부터 출발하죠. 그러면 자, 범죄를 뭐 하자? 예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 정책을 들어갈 때 예방 쪽이다 보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뭔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범죄의 뭐가 있다? 개념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정의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인 측면으로 좀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다? 개별현상, 집단현상. 첫 번째 나누는 개념은 자,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 그 다음에 뭐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개별현상이라는 건 그냥 범죄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에 의한 범죄죠.
자, 특정 개인. 어떤 개인이 뭐다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개별적인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집단 현상은 뭐다?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사회적 산물인 범죄의 총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산물인. 자, 사회적 산물인 뭐가 된다? 이제 범죄의 총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범죄가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는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별 현상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무슨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특정한 시기에는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통계 같은 걸 잡아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범죄, 어떤 그 범죄를 전체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집단 현상.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형사 정책에서 이제 범죄를 보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걸 보느냐? 이걸 보느냐, 이걸 보느냐? 아니다 이거죠. 두 개 다. 모두가 뭐다? 형사 정책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모두가 뭐가 된다? 형사 정책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형법이나 이런 걸 좀 알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절대적 범죄와 상대적 범죄가 있네요. 자, 절대적 범죄와 상대적 범죄인데, 자, 이건 뭐냐면 국가 이전의 범죄예요. 국가 이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국가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뭐 사회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아 가지고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범죄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3000년 전에도 범죄였고, 자, 지금도 범죄이고, 앞으로도 범죄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뭐 자연범,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합니다. 자연범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런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대적 범죄는 이제 어떤 특정한 국가가 범죄라고 지정한 거죠. 자, 뭐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형법이나 이런 기타 법 등에 의해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상대적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범죄.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나누는 거냐? 우리가 견해를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다 국제적으로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겠고, 자, 이쪽은 뭡니까? 어떤 국가의 영역에 따라서 범죄가 때로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이지만 어떤 다른 나라에 가면 범죄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도박이에요. 도박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나라 뭐 필리핀이나 마카오 아니면 뭐 미국의 뭐 네바다주 이런 데 같은 데 가면은 범죄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왜냐? 범죄가 안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범죄가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절대적 범죄의 개념은 국가를 초월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다? 상대적 범죄의 개념은 국가라는 어떤 한계를 설정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느냐? 형식적 범죄, 형식적 의미의 범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자,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있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이제 형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형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이제 국가가 범죄로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범죄를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인데 형법적으로 따지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위법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이렇게 세 책임. 그래서 이제 범죄 3단계 체계론을 취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어떤 안정성을 취하는데 장점은 있는데 그럼 뭐가 범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등장을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범죄는 형법적으로는 요걸 범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뭐 반사회적 행위나 아니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논의해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인데, 그러니까 이건 형법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범죄의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우리 형사 정책 쪽에서 얘기하는 범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반사회적이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칭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 일치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국가가 범죄로 규정을 했지만 반사회적이지 않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다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범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개념을 성립을 뭐다 넓혀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제 알아주시는데 바로 이제 범죄가 되는 어떤 척도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범죄와의 척도. 이걸 하는 거는 비범죄와의 척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지도 않고 법익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더 이상 여기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인 범죄가 간통죄라는 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과거에 뭐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범죄화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 범죄화하지 않는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범죄가 절대적 범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다 사회에 따라서 뭐 시대가 발전하다 보면 범죄가 새롭게 추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범죄였는데 지금은 범죄가 아닌 것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 이거는 뭐다? 연구 방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범죄라는 것을 자, 형사 정책은 뭐 하는 거다?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장한 건데 바로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범죄인데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형법적으로 따지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 정책이나 교정학 이런 데서 볼 때는 이쪽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연구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 정책에서 범죄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 정책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럼 형사 정책은 뭐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다루자 이거죠. 정책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개념 해가지고 있죠. 일단 가보시면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다. 형사정책의 이제 개념 범위를 한번 협의, 광의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협의는 뭐냐? 직접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죠. 직접적인 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뭐다? 뭐 국가의 작용. 뭐.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작용. 직접 하는 뭐 국가의 뭐다 작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뭐 범죄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뭐 범죄 입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광의 형사 정책은 뭐냐? 범죄 예방과 관련 관계되는 각종 사회 정책이다.
자, 범죄 예방과 관련되는 뭐다 각종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 뭐다 정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협의도 포함을 하죠. 광이라는 것은 넓어지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자, 뭐다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직접 국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범죄 예방과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뭐 각종 사회 정책 모든 영역이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쪽이죠. 요게 이제 바로 뭐다 연구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연구 대상. 연구 대상. 그래서 형사 정책은 뭐 협의로 따지면 이제 국가 거죠. 근데 국가 걸로만 따지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 형사 정책이라는 게 그럼 언제부터 등장한 거냐?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형사 정책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원래 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니면 유럽의 중세시대, 뭐 고대시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요. 범죄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가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서서 하던 시대도 아니다. 그래서 뭐 형사정책이라는 걸 별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범죄가 증가를 해요. 자, 범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형사정책인데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포이에르 바흐라고 하죠. 포이에르 바흐.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니까 좀 그러네요. 포이에르 바흐. 자, 포이에르 바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흐라고도 하고 바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 형사법적에서 상당히 뭐 알려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도 죄형법정주의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을 했고 요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형사정책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최초로 쓴 사람은 누구다? 바로 포이에르 바하다. 포이에르 바흐가 되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형사 정책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봤고, 그다음에 요 사람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1800년도니까 1800년이니까 대략 얼마가 지났어요? 225년 정도, 224년 정도가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발전하는데 뭐 그래서 연구 방법, 형사 정책에 이제 연구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형사정책은 이제 어떤 거냐?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방법이 있겠죠. 결국엔 실제로 이제 형사정책은 범죄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 이런 걸 따지면 범죄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연구 방법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다? 대량 관찰법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제 대량 관찰법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 요 또 다른 말로요. 범죄 통계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 통계표 분석.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제 실험적 연구가 있다. 자, 실험적 연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참여적 관찰법이 있다. 참여적 관찰법. 자,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 그 다음에 추행조사. 자, 이제 형사 정책을 이제 다루는 방법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더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근데 현재까지 나온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반응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대량 관찰법이라는 건 뭐냐? 범죄 통계표 분석이죠. 그러니까 범죄 통계표는 뭐냐? 이게 범죄라는 게 한 건, 두 건이 아니잖아요. 연간 발생하는 범죄의 건수는 수십만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범죄 통계표라는 게 있어요. 뭐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 범죄 통계표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바로 대량 관찰법, 그러니까 수만 건의 범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자료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절대 맹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 범죄 통계라는 것은 국가에, 특히 이제 경찰이죠. 경찰. 특히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범죄 통계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범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잖아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암수범죄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암수범죄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수범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단점이죠. 다 좋아요. 대량관찰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되게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는 그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사실 존재하거든요. 암수범죄라는 게. 그래서 암수범죄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적 연구는 뭐냐. 뭐 일단 인위적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 표현입니다. 근데 자, 실험은 특정한 사람들을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판점이 뭐다? 일반화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참여적 관찰법이 있습니다. 그들과 생활한대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뭐다 객관적으로 관찰만 하는 거, 이쪽은 뭐다 들어가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범죄는 수십만 건이 있는데 학자가 그걸 다 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례 연구도 마찬가지죠. 비판적인 어떤 특정한 사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사례니까 한 건을 연구했다고 해서 10만 건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조사도 마찬가지죠. 표본조사도 단점은 뭐냐? 어떤 특정한 표본이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뭘 한다?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이제 뭐냐면 왜곡될 수도 있겠죠. 왜곡될 수가 있다면 여기도 일반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낮아진다. 자, 이런 말들이 있겠고요. 자, 추행은 뭐다? 예,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상대방 인식하면 어려워지죠. 어떤 비판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도 쓰긴 써요. 근데 이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가장 많이 써먹는 건 뭐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암수범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되죠. 그러니까 다 해서 상호 보완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절대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사 정책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바로 가장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대량관찰법인데 그 대량관찰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다? 바로 암수범죄.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암수범죄를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암수범죄를 한번 봅시다. 암수범죄라는 건 나타나지 않는 범죄예요. 그러면 그 나타나지 않는 범죄인데 거기에 보면 뭐 의 있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하고 학자들의 견해에 있는데 의부터 보시면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된 경우라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어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의 총체. 그러니까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공식적 범죄 통계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뭐라고 한다? 바로 암수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암수범죄들에 대한 뭐 학자들의 견해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냥 됐고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수범죄에 뭐가 있다? 이제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수범죄의 구분.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암수범죄가 왜 생기는지를 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대적 암수범죄와 그 다음 뭐다? 이제 상대적 암수범죄가 있죠. 자, 그러면 절대적 암수범죄는 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다? 처음부터 공식적 범죄 통계에서 누락된 범죄. 누락이 됩니다. 왜?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수사기관이 인지를 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피해자도 에이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되니까 이건 사건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암수 검제는 어떤 얘기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은 거. 미제 사건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인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지가 안 됐다. 근데 여기는 인지는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이 알긴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됐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암수 범죄가 이제 왜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제 측면을 한번 나눠 보니까 이제 뭐다? 형사 사법기관 측면. 원인이 있죠. 측면이 있고, 그다음 뭐다? 범죄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하면 뭐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 측면이죠. 국가 측면에서 자, 암수범죄가 왜 발생하느냐?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인지가 있겠고, 모르는 경우, 그다음 뭐다? 미검거, 해결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차별적 집행이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일단 처음부터 몰랐다. 그 다음에 뭐다? 미검, 뭐 있죠? 미결 사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잡긴 잡았는데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기소유예나 이런 걸 통해서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측면은 어떤 범죄가 특별하게 뭐냐면 암수범죄가 영역이 있는 범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범죄가 뭡니까? 요즘은 많이 이제 오픈되고 있는데 특히 성폭력 범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다 피해자가 신고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범죄 등이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암수 범죄도 분명히 국가가 몰랐거나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암수 범죄 이제 조사 방법이 있다 이거죠. 암수 범죄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수 범죄가 생긴다. 분명히 생기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자.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그랬더니 직접 관찰, 그 다음에 뭐다? 뭐 간접 관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직접 관찰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적 관찰이나 인위적 관찰 뭐 이런 거죠. 직접 관찰은 뭐다 이제 연구하는 자가 직접 뭐다 자연적 그러니까 직접 관찰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냐면 간접 관찰이 있는데 여기도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자기 보고 뭐 행위자를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자, 범죄 행위자를 조사하면서 자기가 뭐 고해상사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조사 이걸 좀 많이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사건이 이제 나타나니까 어떤 자기가 어떤 수치심 때문에 안 알리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다른 기관, 민간기관 이런 데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 조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암수 범죄가 분명히 빠져 있다라는 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형사 정책은 바로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를 먼저 알아보자라는 거죠.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암수 범죄를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 정책이라는 건 이제 범죄 예방 측면으로 갑니다. 자, 근데 범죄 예방이라는 건 범죄가 되다 보니까 예방을 어떻게 좀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동향이라고 해서 뭐가 있느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범죄화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비범죄화라는 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비범죄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비형벌화. 그러니까 새로운 동향.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동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비범죄, 말 그대로 범죄화 시키지 말자 이거죠. 범죄화 시키지 말자는 건 앞에서 뭘 봤습니까? 상대적 범죄 개념을 봤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범죄로 뭐다 만들 필요가 없다. 범죄에서 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가의 역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좀 줄여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필요성은 뭐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끝에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뭐한다? 경감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비범죄가 가능한 여건 됐고, 그 다음에 유형으로 가보면 처음부터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걸 빼버리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재판상 비범죄화는 자, 범죄로 돼 있긴 하지만 재판에서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래서 판례 해석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비범죄화는 그냥 단속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범죄로 국가가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비형벌화는 뭐예요? 범죄는 맞아요. 범죄는 맞지만 처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형벌 대신 다른 제재를 하는 거죠. 형벌 대신 뭐가 있다? 뭐 다른 수단의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쓰지 말자. 형벌 쓰면 이제 전과자가 되니까 그런 거 쓰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소년 사건, 소년 범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형사정책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흐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우리가 양이라는 게 되게 많죠. 교정학이라는 게 학문으로 연구가 하다 보면은 수천 페이지가 되는데 이것을 짧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웃라인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을 잡는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형사정책이 뭐냐, 그다음에 교정학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정책은 뭐다? 바로 범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범죄를 예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범죄가 무엇인가, 범죄가 왜 발생하지? 그런 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범죄 원인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자, 이 부분부터는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